오하나와 그녀의 5살 딸 서아가 사는 작은 빌라의 저녁은 언제나 김치찌개의 맛있는 냄새와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비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두 모녀에게 이곳은 그 어떤 궁전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왕국이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서아가 제일 씩씩하대. 우와, 정말 우리 딸 최고인데.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는 시합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의 얼굴에도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에게 딸 서아는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따뜻한 행복의 풍경 뒤편, 낡은 식탁 한 구석에는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놓여 있었다. 붉은 글씨로 최종 납부 통지라고 적힌, 밀린 월세와 공과금 고지서 뭉치.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내몰렸다. 한때는 세계를 누비던 유능한 통역사였던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딸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왔다. 다음 날 오후,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면접을 위해 그녀의 유일한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서아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원한 곳은 국내 최고의 IT 기업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 비서직. 이 기회를 잡는다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나 딸에게 안정된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정성껏 닦아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비둘기. 서아가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그때였다. 아이가 좋아하는, 돌아가신 아빠가 선물해준 분홍색 리본 머리끈이 바람에 날려 하필이면 질퍽한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서아의 해맑던 얼굴이 금세 울음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으앙, 내 리본. 그 순간 하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의 면접을 위해 아껴 신었던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리본을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 근처 수도가에서 깨끗하게 헹군 뒤 다시 딸의 머리에 예쁘게 묶어주었다. 아가, 구두는 그냥 신발일 뿐이야. 그녀는 서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서아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녀의 말에 서아는 언제 울었냐는 듯 다시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하나는 딸을 꼭 버킷침해 나가라.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진흙탕이 아니라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아가 잠든 후 하나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면접 준비에 몰두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젊은 CEO. 최강혁, 냉철하고 실용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주의자.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기사를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실전처럼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고단한 싱글맘의 모습은 사라지고 과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최고 수준의 전문 통역사의 모습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녀의 입에서는 우아하고 막힘없는 고급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두 부서 간의 시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공급망의 실행 계획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가상의 프랑스 CEO와 기업 전략에 대해 토론하듯 완벽한 발음과 논리로 자신만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것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 뒤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실력이자 과거의 영광이었다. 연습을 마친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한때 누렸던 화려한 여성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사진과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한번 결의로 굳어졌다. 나 꼭 합격할 거야.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과 우리 서아를 위해서 그녀는 비서직에 지원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딸에게 안정된 세상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기회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운명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 집무실 앞. 오하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세련되고 차가운 인테리어,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마침내 비서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거대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그 주인인 최강혁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질서. 그리고 그 중심에 그는 앉아 있었다.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날카롭고 그리고 차가운 남자였다. 면접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해우는 지난밤 연습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력서에 보니 프랑스어에 능통하다고 되어 있군. 그가 갑자기 유창한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복잡한 IT 전문 용어와 비즈니스 관용어가 섞인 최고 난이도의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해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국제 컨퍼런스를 누비던 시절에 자신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막힘없이 우아하고 전문적인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완벽한 대답에 처음으로 강혁의 얼음 같은 표정에 희미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비서직에 지원하기에는 과분한 인재로군. 무언가 사연이 있어.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합격을 통보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장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의 개인 변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회장님의 경영권에 대한 상속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경우 모든 의결권을 숙부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30번째 생일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었다. 숙부 측은 이 조항을 이용해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한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말입군. 강혁의 차가웠던 얼굴에 처음으로 맹렬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완벽하게 구석에 몰린 것이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이 모든 드라마의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해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그가 멈춰 섰다. 그는 해운을 보는 것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이력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줄의 문장에 꽂혔다.
가족관계 딸 오소와 만 5세.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대담하며 비인간적인 계산이 번개처럼 이루어졌다. 아내, 지금 당장 아내가 필요하다. 복잡한 배경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싱글맘. 저 여자는 절박하다. 돈이 필요하고 딸을 위한 안정이 필요하겠지. 완벽한 거래가 될 수 있어.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돌아와 있었다. 오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채용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비서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듯 사무적인 말투로 조건을 읊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1년. 나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주는 대가로 비서 연봉의 10배를 지급하지.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모든 생활비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당신 딸 서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나라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거야. 해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것은 모욕이었다.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한 잔인하고 오만한 장난. 제정신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모욕적인 말이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려 했다. 어제 당신의 집주인에게서 받은 퇴거 통지서보다 더 모욕적인가? 그의 조용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얼어붙자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로맨스를 제안하는 게 아니야. 오하나 씨, 나는 당신과 당신 딸에게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는 거요.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나의 상황은 절박해. 당신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거래야. 그의 차갑고 논리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혜운의 머릿속에 딸 서아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자존심과 딸의 미래 잔인한 저울 위에서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운명에 항복하는 사람의 마지막 속삭임처럼 작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두 사람의 결혼은 그 시작부터 한편의 비즈니스 협상과도 같았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은 오하나와 최강혁은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얼굴로 1년짜리 결혼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검토하고 서명을 마쳤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두 사람의 절박한 필요가 만들어낸 차가운 거래였다. 그날 오후 하나와 딸 서아는 작고 낡았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빌라를 떠나 강혁의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 상자 같은 곳. 서아는 우와 엄마, 우리 성에 사는 거야 라며 신나했지만 하나는 그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서 깊은 이질감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 생활의 첫 번째 관문은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강혁과 그의 새로운 딸 서아의 첫 만남이었다. 강혁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남자였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채 자신의 앞에 서서 동그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간신히 첫 마디를 건넸다. 안녕. 하지만 서아는 그의 권위나 냉정함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아이였다. 서아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저씨가 이제 우리 아빠예요. 아, 근데 아저씨는 왜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예쁘지 않아요.
어른이라면 누구도 감히 그에게 던지지 못할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 강혁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말문이 막혔다. 하나가 황급히 딸을 말렸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의 그겁 없는 당돌함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성벽에 아주 작은 아이의 손에 의해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의 관계에 그리고 회사 전체의 운명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사건이 터졌다. 강혁은 프랑스의 거대 IT 기업 다소 시스템과의 수십억 달러짜리 AI 기술 제휴를 위한 마지막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나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회의를 참관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강혁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기로 했던 수석 프랑스어 통역사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다소 시스템의 듀부아 회장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지금 당장 그의 까다로운 기술적 질문들을 완벽하게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에 아무도 없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 통역사 한 명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강혁의 임원들이 서툰 프랑스어로 더듬거리며 상대방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두의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오한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 테이블의 통역사 자리로 걸어갔다. 오하나 씨, 강혁조차 놀라움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는 헤드셋을 썼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수룩하고 조용해 보였던 계약 안액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국제 무대를 누볐던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단순히 유창한 수준을 넘어선 완벽하고 우아하며 지적인 프랑스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 용어와 미묘한 뉘앙스가 담긴 금융 용어들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어조와 감정을 실어 양측에 전달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듀부아 회장의 말 속에 숨겨진 문화적 자존심과 의도를 파악하고 강혁이 그 부분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전략가이자 조력자였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지배하는 무대가 되었다. 강혁과 그의 모든 임원들은 넋이 나간 채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특히 강혁의 충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가 돈이 필요해서 고용했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싱글맘, 그녀가 자신의 분야에서는 자신만큼이나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전문가였다니. 그의 눈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감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활약 덕분에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듀부아 회장은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강혁의 총명한 아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각 강혁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분노한 그의 숙부는 자신의 신복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갑자기 튀어나온 여자라.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그게 무엇이든 찾아내.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그 계집애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새로운 폭풍이
그들의 연약한 평화 뒤편에서 조용히 그리고 맹렬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최강혁의 작은 세상에 오하나와 서하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평화는 강혁의 숙부가 터뜨린 거대한 스캔들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연예면과 증권가는 한 장의 사진과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넥서스 최강혁 대표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꽃뱀 빚더미에 앉은 싱글맘. 재벌가 입성기. 기사는 악의적이고 잔인했다. 그 안에는 하나가 서아와 함께 살았던 낡고 초라한 빌라 사진과 그녀의 채무 관계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정황은 가난한 싱글맘이 의도적으로 CEO에게 접근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하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난이, 그녀의 절박했던 과거가 이제는 온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분노보다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했을 강혁에 대한 미안함과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딸 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혁은 출근하자마자 집무실로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였다. 해우는 그가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계약을 끝내자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이 모든 것을 꾸민 자신의 숙부를 향한 차갑고 살벌한 것이었다. 이건 내 숙부 짓이야. 그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따뜻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대신 그녀를 위한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밖에 나가지 마. 아무것도 읽지 말고 어떤 전화도 받지 마. 그냥 여기에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해. 그의 단호한 말은 역설적으로 해운에게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곤두박질 쳤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패닉에 빠져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숙부와 한편이 된 이사 한 명이 노골적으로 그를 공격했다. 대표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이 결혼을 무효화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모든 화살이 그와 그의 문제적 아내에게로 향했다. 강혁은 홀로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야 했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의 내면의 갈등을 비추었다. 냉철한 CEO로서의 그는 이사들의 말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자신의 세상에 들어온 두 모녀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시 지옥으로 내몰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지켜야 할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차가운 한마디로 회의를 끝냈다. 상황은 인지하고 있어. 내일 있을 연례 주주총회 및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이사회는 불안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해우는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를 절감하며 잠든 그의 서재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출구를 제안했다. 만약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저희와의 계약을 끝내야 한다면 저는 괜찮아요. 서아와 저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를 지키기 위한 그녀 나름의 희생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말에 늘 단단하기만 했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혜운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은 고뇌와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오하나 씨, 나를 믿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운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게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와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두 사람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처럼 나란히 집을 나섰다. 그는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갑옷과도 같은 검은색 수트를 입었고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정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쌌다. 두 사람이 행사장인 컨퍼런스홀의 문 앞에 섰을 때 문 안쪽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웅성거림이 마치 성난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이제 곧 시작될 공개적인 처형 혹은 궁극적인 명예회복의 무대를 향해 함께 발을 내디뎠다. 기자회견장은 마치 사자들을 풀어놓은 원형 경기장 같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두 사람을 잡아먹을 듯 번뜩이고 있었다. 최강혁과 오하나는 그 모든 저기에 찬 시선의 한가운데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강혁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는 회사의 실적과 미래 비전에 대해 평소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발표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스캔들의 진실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숙부에게서 돈을 받은 한 기자가 날카로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최강혁 대표님 시장은 대표님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보잘것없는 싱글맘 하나에 덫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진 리더를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결혼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의 악의적인 질문은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모든 카메라가 강혁의 입을 향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가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냉정한 기업가로서의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였으며 문제의 여자는 곧 정리될 것이라는 무대 옆에 앉아있던 하나 역시 곧 닥쳐올 공개적인 모욕과 희생을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서아를 위해서. 하지만 강혁의 입가에 아주 작고 진심 어린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미소가 떠올랐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낯선 미소에 당황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대 옆에 앉아있는 하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아내, 오하나 씨, 잠시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멍하니 있던 하나는 그의 부름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치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무대 위로 올라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를 잡은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강혁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제가 속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아니나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저 단순한 계약 결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것은 그저 아내라는 직책을 연기할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옆에 선 하나의 눈을 세상에서 가장 깊고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재능으로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를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가운 남자에게 다시 심장이 뛰는 법을 알려준 따뜻하고 현명한 한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당하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제 아내에게 보너스가 딸려왔다고 표현했더군요.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조소가 섞였다. 그 보너스를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했다. 잠시 후 그의 비서가 예쁜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서아였다. 강혁은 망설임 없이 딸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다. 서아는 아빠의 목을 꼭 껴안으며 아이답게 해맑게 웃었다. 강혁은 한 팔로는 딸을 안고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완벽한 하나의 가족의 모습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이 아이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대박 잭팟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장내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저기에 찬 기자들의 소음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용기 있는 고백과 한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한 주주들과 심지어 몇몇 기자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다.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숙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그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사랑이라는 변수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나는 자신의 옆에 선 남자와 그의 품에 안긴 딸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의 공개적인 시련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위대한 명예회복의 무대가 되었다. 최강혁의 극적인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얼음 황제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강혁의 숙부는 희대의 악당으로, 오하나는 역경을 이겨낸 현명한 신데렐라로, 그리고 최강혁은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로 추앙받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대중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숙부의 몰락은 신속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그의 과거 비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혁이 직접 손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진심이 세상의 여론을 움직여 스스로 악을 정화시킨 것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세 사람에게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한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하나와 강혁은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어딘가 연약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숨겨왔던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사랑이 아닌 기업 간의 합병을 위해 정략 결혼을 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거대하지만 차가운 저택에서 부모님의 끝없는 싸움과 무관심 속에서 보내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10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 사랑이나 가족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고. 오직 계약과 논리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지. 그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할아버님의 유언은 저주처럼 느껴졌어. 내가 가장 경멸하는 결혼이라는 족쇄를 채우려 했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할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셨던 건지도 몰라. 그는 옆에 앉은 하나를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과 가장 논리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과 서아는 내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 속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 혼돈과 감정과 그리고 따뜻함을 가지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당신들이 나를 구한 거야. 그는 서재로 걸어가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차가운 종이 쪼가리를 자신의 과거와 함께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건 실수였어. 그가 말했다. 결혼이 아니라 이 계약서 말이야. 다음날 아침은 주말이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강혁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서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 몇 주 동안 아저씨는 서류상으로만 엄마의 남편이었고 서에게는 그냥 아저씨였지. 그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이제 진짜 서아의 아빠가 되어도 괜찮을까? 계약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심이 담긴 협상이었다. 서아는 잠시 동그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눈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자신을 보고 있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다. 하나는 딸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서아는 다시 강혁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네, 아빠. 서아는 그의 목을 작은 두 팔로 힘껏 껴안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강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딸을 품에 안고 일어섰다. 하나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고 불안정한 세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외부의 적들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새로운 평화는 바로 이 깊고 무조건적인 가족의 사랑이었다. 2년 후 시간은 상처 입었던 세 사람의 영혼 위에 부드럽게 흘러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최강혁은 여전히 성공한 CEO였지만 더 이상 얼음 황제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따뜻하고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인간적인 리더로 존경받았다. 그는 칼같이 정시 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아내와 딸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오하나는 화려했던 통역사의 길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어학 실력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비영리 단체,
다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녀처럼 언어의 장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과 해외 입양아들을 위해 무료 통역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자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이 있는 서울 근교의 아늑한 단독주택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집안은 서화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하나의 따뜻한 취향이 담긴 소품들, 그리고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거실 한복판에서는 거대한 성이 지어지고 있었다. 기사님,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더 튼튼하게 지으란 말이에요. 7살이 된 서아 공주님이 소파 쿠션을 나르고 있는 최강혁 기사에게 엄격하게 명령했다. 글로벌 IT 기업의 총수인 최강혁은 옛설, 공주님 목숨을 바쳐 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짐짓비장한 표정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들의 요새는 소파와 쿠션, 그리고 담요로 만들어진 엉성하지만 아늑한 베개 성이었다. 하나 여왕님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웃고 있었다. 마침내 성이 완성되고 세 사람은 좁은 성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들만의 작고 완벽한 왕국.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바닥을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작은 요새를, 그리고 그 요새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집과 정원을, 그리고 그들을 비추는 오후의 햇살을 천천히 비추었다. 한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들이었다. 감정의 고아였던 남자와 기댈 곳 없던 여자, 그리고 아빠가 없었던 아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을 완성했다. 거실 가득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 속으로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완벽한 두 번째 봄의 소리였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최강혁과 오하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서아의 가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와 어떤 상처라도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